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 막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들 속에서 진짜 핵심만 골라내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류가 그 불확실성을 통제하려고 오랜 시간 동안 발전시켜온 학문이 바로 통계학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한 학문이죠. 네, 그런데 이 통계학의 근간을 이루는 절대적인 법칙이 현실 세계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수치로 깨져버렸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 이상 신호가 우리한테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대체 무엇일까요? 야,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아주 묵직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주시네요. 사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데이터나 통계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거든요. 정책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시장 흐름을 읽을 때도 우리는 대수의 법칙 같은 통계적 진리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맞아요.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만약 그 데이터가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대한 이상 신호를 뿜어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걸 단순히 어떤 오차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구조 자체를 아주 깊게 들여다봐야만 할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정말 진짜 특별합니다. 오늘 준비한 문서는 그냥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거든요. 선거 데이터 속에서 발견된 거대한 통계적 이상현상, 그리고 대수의 법칙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아주 날카롭게 파헤친 강력한 분석 문서입니다. 네, 분석이 아주 치밀하죠. 오늘 전일 미션은 분명합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통계학의 본질, 그리고 데이터가 명백하게 보여주는 신호가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두 사람이 이 문서에 담긴 모든 논리, 수치, 생생한 비율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이 분석 문서가 주목하고 있는 현상의 발단, 그러니까 시작점은 바로 2020년 선거 데이터입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이전의 선거들에서는 이 대수의 법칙이 아주 완벽하게 정말 안정적으로 성립하고 있었어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네. 그런데 2020년 선거에서 전라도 지역을 제외한 전국 200여 개 지역구에서 이 법칙이 동시에 깨져버립니다. 그것도 통계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엄청난 수치로 말이죠.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이 문서의 출발점입니다. 전국 200여 개 지역구에서 동시에요. 보통 한 지역구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와도 난리가 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문서 앞부분을 보니까 이 현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을 꼬집는 일화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 그 토론의 이야기 말씀이시군요. 네네. 한 토론회에서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이런 통계적 이상현상에 대해서 대수의 법칙같이 이상한 얘기라면서 조롱하듯 반응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자는 이걸 두고 통계학의 기본 법칙이 현실에서 얼마나 가볍게 취급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하더라고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대수의 법칙은 이상한 얘기로 치부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문서에서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Z값, 즉 Z밸류라는 지표를 가져옵니다. Z값이라 통계학 수업에서 얼핏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요. 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Z값은 두 그룹 간의 결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혹은 부자연스러운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여기서 문서가 아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존재죠?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완벽히 동일한 모집단이라는 겁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같은 후보를 두고 같은 정책과 인구 구성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통계학적으로 완벽히 동일한 집단에서 뽑아낸 두 개의 샘플이라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같은 동네 주민들이 그냥 며칠 차이를 두고 투표를 한 거니까 기본 특성이 완전히 같아야 한다는 거네요? 그럼 이 Z값이 도대체 어느 정도 나와야 정상인 건가요? 저자가 제시한 필수 확률 데이터를 하나씩 짚어보죠. 만약 Z밸류가 2가 나왔다. 이건 자연스럽게 나올 확률이 약 97.7%입니다. 어긋날 확률은 고작 2.3%에 불과하죠. 97.7%면 뭐 거의 대부분 그 안에 들어온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지는 편향이나 변동성을 다 고려했을 때 인위적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통계적 마지노선을 Z밸류 4에서 5 정도로 봅니다. 마지노선이 4에서 5. 그럼 5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Z밸류가 5를 기록하면 이게 자연 발생할 확률은
174만 분의 1입니다. 174만 분의 1이요? 와, 만약 Z밸류가 6으로 올라가면 그 확률은 5억 분의 1로 떨어져요. 계산 방식에 따라서는 무려 3,900억 분의 1로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합니다. 3,900억 분의 1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서에 아주 직관적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Z밸류가 9.2에 도달하면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우주 탄생 이후 오늘까지 매일같이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낮아집니다. 잠깐만요. 우주 탄생 이후 매일 로또 1등이요. 그건 그냥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럼 2020년 선거 데이터에서는 도대체 Z값이 얼마나 나왔길래 이렇게 거대한 문제가 된 겁니까? 저자는 서울 종로구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2016년 총선 당시 종로구의 Z밸류는 0.5 미만이었어요. 아주 자연스럽죠. 그런데 2020년 총선에서 종로구의 Z밸류는 무려 49.33333을 기록합니다. 네, 49.3이요. 9.2만 돼도 우주 탄생 어쩌고 하는 확률인데 49요? 맞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지역구들 역시 Z값이 30에서 40 이상으로 동시에 깨졌다는 거예요. Z값이 49라는 건 인류가 쌓아온 모든 통계 법칙이 무효화되는 수치입니다. 문서는 이걸 가정이 어긋난 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 즉 구조 자체가 붕괴된 거라고 강력하게 짚어줍니다. 구조적 붕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비유하자면 동일한 종로구 시민들이 투표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질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광주와 구미에서 각각 투표를 한 것만큼이나 분리된 구조적 차이가 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숫자만 보면 완벽히 불가능한데 꼭 이런 통계적 이상치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서에서도 나오죠. 투표는 개인이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이유로 하기 때문에 무작위가 아니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이요. 네, 실제로 일부 통계학 교수들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변명을 하죠. 하지만 전문가는 이 문서의 논리대로 그게 완벽한 궤변이라고 반박합니다. 그건 무작위성, 즉 랜덤리스에 대한 개념을 완벽히 오해한 거라는 거죠. 왜 궤변인 거죠?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사람에게는 다 투표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랜덤이 아니라는 말이 꽤 그럴싸하게 들렸거든요. 통계에서 무작위라는 건 이유가 없다가 아닙니다. 유권자의 소득, 이념, 캠페인 노출 등 수많은 요인이 있죠. 단지 연구자가 그 모든 요인을 완벽히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뭉뚱그려 확률 변수로 다루는 것뿐입니다. 아, 치정할 수 없는 복잡한 변수들을 통칭해서 무작위라고 부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만약 인간의 행동이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통계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현대사회의 지식체계가 붕괴합니다. 여론조사, 보험, 금융, 마케팅, 전염병 모델, 심지어 사회학 논문들까지 전부 무의미해지고 경험과학 자체가 붕괴한다는 게 문서의 강력한 일침입니다. 보험회사도 사람의 의도를 다 다루는데 말이죠. 그 주장이 맞다면 보험회사는 진작에 다 망했댔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문서가 짚어주는 통계학의 역사를 보면 그 반론이 얼마나 빈약한지 더 명확해집니다. 통계학을 뜻하는 단어 스태티스틱스의 어원을 보면 라틴어 스타티스, 즉 국가라는 뜻이고요. 이탈리아어 스타티스타는 국가사무 담당자, 독일어 스타티스티키에서 유래했습니다. 국가 행정과 관련된 거였군요. 네, 17에서 18세기 유럽에서 국가 행정을 위해 인구, 재정 같은 완벽하지 않은 현실의 자료를 수집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수학적 엄밀성은 19세기 이후 형식주의의 영향일 뿐이죠. 처음부터 책상 위에서 완벽한 수학 공식으로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애초에 현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버텀업, 즉 아래에서 위로 성장한 학문입니다. 가우스 분포, 즉 정규 분포 역시 마찬가지예요. 별과 행성의 움직임에서 보이는 오차와 노이즈를 다루기 위해 대칭적 정모양이라는 가정을 실용적으로 먼저 세우고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하나요. 가정이 100% 완벽해야만 법칙이 전등 스위치 켜지듯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통계학은 가정이 어느 정도 깨져도 통계 법칙이 강고하고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해온 학문입니다. 그런데 대수의 법칙이 깨질 수 있다며 이상한 데이터의 문제점을 덮으려는 태도야말로 통계의 심각한 오용이라는 점을 저자는 역설하고 했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구조적 붕괴가 현실에서 어떤 의미인지 파헤쳐보죠.
앞서 종로구에서 Z값이 49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현실 유권자들의 투표율로 환산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차이인 겁니까? 문서의 예시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히던데요? 네, 만약 한 지역구에서 사전 투표자가 7,500명, 당일 투표자가 7,500명이라고 가정해보죠. 이 정도면 표준 오차는 0.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Z값이 49라는 건 득표율이 무려 40%나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득표율이 40% 차이요? 예를 들어 특정 당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는 80%를 받았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40%밖에 못 받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세대별 투표 성향으로 봐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70%인 50대 미만 유권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조리 사전투표소로 몰려가고 반대로 민주당 지지율이 30%인 50대 이상 유권자는 모조리 당일 투표로 가야만 이런 구조적 분할이 수치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분계를 설명하기 위해 문서에 가장 압도적인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소금물 비유입니다. 아, 소금물 비유 이거 정말 직관적이더라고요. 소금 농도가 40%인 물을 욕조에 잘 섞어두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바가지로 그물을 떴는데 첫날엔 소금은 1%도 없이 완전 맹물만 떠집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어두었다가 5일 뒤에 다시 떴더니 이번엔 물은 한 방울도 없이 순수 소금만 떠졌다는 겁니다. 40% 소금물에서 첫날은 맹물만, 5일 뒤엔 소금만 떠진다. 와, 이게 진짜로 물리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선거 데이터에서 G값 49가 나왔다는 건 현실에서 딱 이 소금물 비유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변명을 하잖아요.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극우 일부가 사전투표를 보이콧해서 그렇다는 식으로요. 저자는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합니까? 데이터가 그걸 반박합니다. 2016년과 2020년 사이에는 사전투표 동료 여부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당시 보수정당 역시 조직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설사 극우 일부가 보이콧을 했다 쳐도 그 소수의 움직임으로 대수의 법칙이 붕괴할 수는 없다는 게 지적입니다. 그럼 모집단이 달라졌다는 주장은 어떤가요? 가끔 보면 사전투표랑 본투표 모집단 자체가 아예 달라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던데요. 그가 바로 가장 치명적인 자기 모순입니다. 모집단이 달라졌다고 변명하는 순간 통계적 변동성으로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거대한 구조적 차원의 개입이 일어났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아, 방어하려다가 오히려 인위적 게임을 자백하게 되는 거네요. 네, Z값 49라는 수치가 5일 만에 동일 모집단에서 발생하려면 전쟁이나 폭탄 테러 수준의 누구나 관찰 가능한 완전한 공통 충격, 즉 perfect dependence가 있어야만 합니다. 5일 사이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거나 테러가 발생하진 않았죠. 계산 오류도 제도 변화도 행정 시스템 변화나 특별한 이벤트도 전무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가 도달하는 남은 유일한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눈에 보일 정도의 대규모 인위적 개입이 작동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대규모 인위적 개입이요? 예를 들면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겁니까? 특정 정당 지지자들만 버스에 태워서 사전투표를 시키고 상대 지지자들은 투표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는 수준의 엄청난 물리적 동원이나 개입 말입니다. 그런 게 없이는 Z값 49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즉, 두 샘플이 애초에 아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명백한 증명임을 문서는 단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룬 이 문서는 단순히 옛날 데이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통계를 무슨 수학 공식처럼 치부하면서 얄팍한 변명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들을 완벽하게 부수고 숫자가 가리키는 진실을 절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는 명백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매일 뉴스를 보고 여론조사를 접할 때 누군가 원래 통계는 오차가 있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때 오늘 우리가 배운 Z밸류 49의 의미와 소금물 비유를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비판적 사고야말로 진실을 가리는 궤변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선거라는 거대한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변화의 신호를 통계로 읽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돌려보죠.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의 피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노출되는 뉴스의 알고리즘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대수의 법칙을 가장한 누군가의 인위적 개입이 엄청난 G밸류를 만들며 우리의 인식을 조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데이터가 외치는 그 기이한 이상 신호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와, 오늘 밤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도발적인 화두네요. 숫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그리고 그 이면을 파헤쳐보는 시간. 오늘 심층탐구 시간이 여러분께 깊은 통찰과 아하 하는 깨달음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날카로운 지식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